김용민 브리핑. (2017년 1월 11일) 수요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5년 만에 지상파 라디오 방송 SBS 러브 FM에 출연했습니다. 진행자인 박진호 SBS 기자가 저에게 블랙리스트에 올랐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 따위까지 블랙리스트에 올랐겠습니까? 라고 너스레를 떨었습니다만 블랙리스트가 남의 일만이 아니라는 감은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이들이 평화롭게 사는 나라, 즉 공화국을 국가 기틀로 삼는 나라에서 주권자인 국민 중에 차별하고 배제할 대상을 분류하는 것은 헌법 위반, 즉 국헌문란 행위지요.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예술인들의 블랙리스트가 작성되고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인들이 오늘 세종시 정부청사로 항의 방문합니다. 항의 방문 예술인 중에 한 분인 가수 손병휘 씨를 만나겠습니다. 손병휘 씨? 예, 안녕하세요. 예, 우리 손병휘 씨가 오늘 블랙리스트 버스에 오르시죠? 예, 덕분에 저 평소보다 좀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 몇 분이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오늘 세종시에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청사로 가는데요. 예, 전국에서 일단은 100여 명의 예술가, 문화예술인 그리고 그 노동자들 모이고요. 예. 그리고 학생들도 어디선가 한 90명 정도 온다고 합니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분들이 아마 주로 참여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블랙리스트 버스입니다. 네. 손병휘 씨도 블랙리스트에 오르셨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몇 달 전에 한국일보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4군데의 그 리스트가 취합된 결과 그중에 3군데에 올라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트리플 크라운. 네. 참관한 정도는 해야죠. 어쩌나. 이 정부가 공인한 참 예술인 뭐 이렇게 인증받은 거 아니겠어요? 예, 물론 그 최근에 다시 취합된 리스트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한국일보에서 취합했을 당시에는 4군데 중에서 3군데 됐고요. 예. 리스트 자체가 좀 엉성하긴 해요. 있어야 될 사람이 빠지고 뭐 이런데 문제는 예전에 해방 이후에 한국전쟁 시기에 보도연맹 리스트도 그 정도로 좀 헐거운 면이 있었다는데 사실 그거 갖고 사람을 이렇게 해치고 그랬었잖아요. 그랬죠. 네. 예, 이번에 블랙리스트도 마찬가지가 합니다. 예. 자, 오늘 가시면은 누구를 만나러 가시는 거예요? 당연히 조윤선 장관을 만나러 가는 거고요. 네. 그리고 사실은 예술가들이 만든 그 강화 스티로폼으로 만든 흉상이 있는데 박근혜, 김기춘, 조윤선 그리고 현대아산의 정몽구 회장, 또 이재용 부회장 삼성 이 5개의 그 흉상을 가지고 갑니다. 뭐냐면은 작경 사태를 만들어낸 사람들 5명을 적시한 것이죠. 그런 조윤선 장관을 만나러 가긴 합니다만 그냥 타겟 자체는 조윤선뿐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 지금 현재 무엇을 만들어낸 권력과 자본 그리고 관료 모두를 정조준하는 것이죠. 예, 우리 손병휘 선생님은 거리의 음악가이면서 또 이 항쟁이 있는 현장, 저항이 있는 현장에 항상 나타나서 두각을 드러내셨는데 뭐 이런 그 차별, 배제, 일상 아니십니까? 사실은 제가 만들고 부른 노래들은 달콤한 노래들 많아요. 저는 그런 걸 하고 싶고 그러는데. 그렇게 못 만드는 게 이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쩌다 보니까 거리의 가수라고는 인식이 있습니다만 글쎄요. 일부러 그런 걸 택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온 거고 저도 따뜻한 곳에서 말랑말랑한 노래 부르면서 사람들이랑 눈도 맞추면서 그렇게 지내고 싶습니다. 이게 투쟁, 저항 이런 것과는 거리가 먼 예술인들까지 다 이렇게 블랙리스트에 총망라돼서 뭐 송강호, 김혜수 이런 분들도 있었고요. 어떻습니까? 뭐 그냥 이런 거에 별 상관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도 이 블랙리스트에 자기 이름이 올랐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던가요? 어떤 분들은 영광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정권 자체가 너무 무도하기 때문에 이 정권 나도 싫어하는데 니들이 나를 배제한다 그러면 나도 영광이다 이렇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문제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고 정책의 문제도 아니고요. 네가 감히 나를 반대해? 이것만으로도 지금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그렇게 관리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요. 심지어 예전에 그 봉건 왕조 시절에도
예를 들면 그 가면만 쓰면은 팔만 쓰면 니들이 어떤 얘기를 해도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아래항 정도는 있었는데 예. 그것마저도 없는 그런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가능한 예. 그런 일이죠. 예. 예. 참 블랙리스트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 이것이 또 촛불혁명의 목표가 됐는데 마지막으로 오늘 블랙리스트 버스에 오르시면서 시민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저는 1박 2일 동안 뭐 기자회견 그리고 예술 행위 그리고 관료들에게 직접 보내는 성명서도 할 거고 예. 어쩌면 거기에 진입투쟁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철저히 예술 행위이고 행위예술이고 문화예술다운 방법을 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재미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놀러 오시고요. 오늘 오후 1시부터 내일 오전 9시까지 예정돼 있거든요. 예. 그리고 여기 블랙리스트는 별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여러분들의 이웃입니다. 여러분들 이웃이 이웃답게 살기 위해서 하는 행위니까요. 예. 예. 지켜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문화예술계만 과연 블랙리스트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이미 촛불을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내 국민이 아니다라고 규정하는 이 박근혜 아니겠습니까? 이런 나쁜 지도자를 또 나쁜 정치를 교체하는 수건, 우리 예술인들이 앞장서 주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예. 분투를 기대하겠습니다. 또 조윤선 반드시 만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김용민 브리핑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광고주 중에 킹 닭갈비가 있습니다. AI로 인해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을 우리 사회의 한 부분입니다. 어려움을 타하게 하려고 저희 김용민 브리핑에 광고를 주셨는데 여러분 많은 구매를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브리핑을 듣고 주문하셨다고 메모 남겨주시면 한 봉 더 드린다고 합니다. 전화 주문은 032-556-3771 네, 032-556-3771번입니다. 네이버 다음 등의 포털에서 킹 닭갈비를 검색하셔도 됩니다. 어제도 많은 분들이 격려와 구매를 해주셨다고 하는데 어려울 때 함께하는 사회, 그런 사회가 공동체 사회 아닙니까?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하나 더, 알싸한 홍어는 진공포장 택배 배송 판매하며 직접 개발한 특제 소스를 서비스로 드립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이놈의 뱃살 맞는 옷이 없네. 애들 보랴 일하랴 살 뺄 시간이 없어. 다시 날씬해지고 싶어. 다이어트 전문 쇼핑몰 비타샵에서 국내산 동결건조 생식과 통곡물의 3가지 단백질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을 더해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를 추천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는 거죠? 하루 한두 끼 맛있고 든든한 비타샵 스무디로 바꿔 드시면 됩니다. 1522-6648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팟캐스트 청취자분들께는 그린 스무디 한 포를 보내드립니다. 요즘 민주주의가 거꾸로 간다고들 하지요. 예, 그래서 이번에 제가 한국 현대 생활문화사라는 책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지금의 상황을 만든 게 박정희 시대부터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 이 책은 바로 그 시대를 제대로 알자라는 취지로 쓰여졌습니다. 예.
근데 생활문화사가 뭡니까? 사실 저희는 거의 정치사 위주로만 책을 읽었습니다. 근데 이 책은 그 시대를 살았던 바로 우리 부모님, 삼촌, 이모들의 삶을 담은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촛불 집회도 언젠가는 생활문화사가 되겠군요. 지금 꼭 읽어야 할 책 같은데요. 한국 현대 생활문화사, 도서출판 창비. 여성 여러분, 골반이 삐딱하면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에도 역시 바디로직.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세상을 위한 나눔의 가치. 의료비 걱정 없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위해 바디로직은 아름다운 재단과 함께합니다. 이제부터는 관록의 뉴스 해설가 김용민이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훑어드립니다. 먼저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이메일 계정, 이름 정보 및 연락처 등록 정보 등을 고려할 때 위 태블릿 PC는 최순실 소유라고 확인되었습니다. 장시호가 제2의 태블릿 PC를 특검에 제출했습니다. 최순실이 발끈했다고 하는군요. 이게 또 어디서 이런 걸 만들어 와서 나한테 덤터기를 씌우려고 하느냐. 뒤에서 온갖 짓을 다 한다. 이렇게 격분했다고 합니다. 장시호가 술술 부니까 최순실이 멘붕이 온 겁니다. 한편 박근혜의 최순실의 공모를 밝힐 녹취록 207건이 더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특검 수사를 참 잘하지요. 특검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낸 기업의 출연금이 뇌물의 성격이 짙다며 끝내 뇌물죄를 적용할 조짐입니다. 박근혜한테 세월호 참사 첫 보고가 오전 10시에 이루어졌다고 하지요. 일반 국민보다 1시간 늦게 대통령이 이 사태를 파악하게 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참사는 말 그대로 시시각각 다른데 1시간 만에 알게 됐다니. 증인들이 불출석으로 진실을 뭉개려는 꼼수, 헌법재판소가 안 봐주기로 했습니다. 최순실 등이 다음에도 안 나오면 그땐 구인한다는 방침입니다. 박근혜가 왜 이러겠습니까? 최대한 지연하려는 거 아니겠어요? 헌법재판소는 끝내 탄핵이 안 된다는 사유를 대통령이 직접 증명하라고 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쪽은 검찰이지요. 범인 보고 네 무죄를 네가 입증하라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위안부 합의를 환영한 반기문, 알고 보니 여성학 명예박사였습니다. 자기 입으로 잘된 협상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주워 담을까요?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가 최순실이 사용한 태블릿 PC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게 제출했습니다. 장시호는 특검에서 독일에 있던 최순실 집에서 태블릿 PC를 들고 나왔다. 이렇게 진술했는데요. 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순실은 장시호가 자발적으로 특검에 본인의 태블릿 PC를 제출했다는 소식을 듣고 격분했다고 합니다. 변호인 접견 과정에서 최순실이 이게 나한테 덤터기를 씌우려고 한다. 뒤에서 온갖 짓을 다 한다. 이러면서 화를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특검은 태블릿 PC에서 삼성 지원금 수수에 대한 이메일과 대통령 박근혜의 청와대 회의 발언 수정본을 발견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였습니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비공개 녹음 파일 207건을 검찰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녹음 파일에는 대통령 박근혜가 취임 전 대선 후보 TV 토론과 취임식 준비 등을 최순실과 상의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박근혜에 대한 네거티브 대응 전략 수립에 최순실이 깊숙이 개입한 사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박근혜와 정호성 그리고 최순실이
국정농단 공모 혐의를 부인할 때마다 이 녹음 파일을 결정적인 증거로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동아일보 보도였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그룹의 최순실 정유라 특혜 지원에 대해 뇌물죄 적용 방침을 굳혔습니다. 또한 특검은 나머지 다른 대기업들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에 대해서도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SK, 롯데, CJ 등이 회장 사면과 면세점 사업권 등 현안 해결을 대가로 출연금을 낸 것은 아닌지 들여다본다는 방침입니다. 특검팀은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직접 뇌물죄 적용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 박근혜, 대기업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헌금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순수한 헌금이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 박근혜 측 법률 대리인단이 세월호 7시간 행적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지요. 세월호 7시간 행적 자료에는 아침 8시 58분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를 박근혜가 아침 10시가 돼서야 국가안보실로부터 보고받은 것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또한 박근혜가 아침 10시 15분에 첫 사고 대응 지시를 한 후 다음 지시는 낮 2시가 넘어서야 내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박근혜가 보고만 받고 새로운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다 보니 재판부는 박근혜 법률 대리인단 측에 대통령의 기억을 되살려 당일 행적을 밝히라 이러면서 답변서를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최순실과 안종범, 정호성이 나와야 하는데 모두 불출석했습니다. 이들이 출석하지 않은 이유는 헌법재판소에서의 증언이 자신의 형사재판에 득이 될 것이 없다 이런 판단 때문으로 보입니다. 아니 지금 각하를 위해 나가서 각하를 변호해야 하는데 자기 형사재판에 매달려서 안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박근혜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텐데 말이죠. 네, 지살길만 생각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편 탄핵 심판을 늦추려는 의도도 여기에 깔려있는 것은 아닌지 해석되는데요. 자, 이에 따라서 재판부는 이들에게 구인장을 발부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변론 일정, 내일 4차 변론에 이어서 다음 주에는 3차례의 변론을 열 계획입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의 변론이 주 2회씩 열린 것과 비교하면 강행군입니다.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박근혜 법률 대리인단 측에 적극적인 태도를 주문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반 형사재판 피고인은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도 된다. 하지만 탄핵 심판이니까 박근혜도 사실 여부에 대해 정확히 밝혀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재판부가 기본적인 법 이론까지 동원해 요구사항을 언급하면서 박근혜 측의 부담이 더 커졌다. 이게 법조계 해석입니다. 형사재판을 언급하며 범죄 혐의를 부인하려던 또 재판을 지연하려던 박근혜 측으로서는 압박을 받는 상황이 됐습니다.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한 정주백 충남대 로스쿨 교수, 헌재 연구관을 지냈는데요. 탄핵 심판은 소출을 당한 박근혜가 탄핵 사유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2년 전 이화여대에서 여성학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는데요. 여성학 명예박사 학위를 받은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한일 위안부 합의에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었죠.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가 이루어진 당일에 발표된 이 성명에서는 대통령 박근혜와 일본 아베 총리의 리더십에 감사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반기문 전 총장의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었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한반도 사드 배치와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에 대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요즘 침묵하고 있습니다. 두 이슈 모두 반기문 전 총장의 친정인 외교부가 주도하고 관여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반기문 전 총장은 환영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야 대권주자 모두 재협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반대 여론도 강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반기문 전 총장이 시험대에 오른 형국입니다. 또한 중도와 보수를 아우르는 제3지대 행이 점쳐지는 반기문 총장 입장에서는 사드 배치 문제 역시 또 다른 검증대인 셈입니다.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중앙일보가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소비자 물가지수 산출 대상인 460개 품목 가운데 전체 3분의 2에 해당하는 품목의 가격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불과 1%에 그쳤습니다.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와 물가 상승률이 괴리가 생기는 것은 아무래도 가중치 때문인데요. 통계청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품목들의 높은 가중치를,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에는 낮은 가중치를 부여해서 소비자 물가지수를 산출합니다. 전문가들은 소비자 물가와 체감 물가의 괴리가 정부 정책의 오작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아이고 머리야, 이 나라가 아주 난리네 난리야. 정병장님 머리 아플 때는 존바라 TV 모르세요? 뭐? 존바라? 오인용, 다이묘전설, 후레시아, 홍수구락부 이런 유명한 감독들이 신작을 보여주는 애니메이션 채널이에요. 와, 그런 게 있어? 유튜브에 가서 존바라만 딱 치면 나와요. 야, 바로 가서 봐야겠다. 뭐라고? 존바라요, 존바라. 포르투갈 정통의 레시피로 만드는 에그 타르트, 달콤함, 그 이상의 감동, 타르트팜 킨텍스점, 일산 전 지역 배달, 단체 주문은 수도권 가능, 문의전화 031-923-2995, 검색창에 타르트팜 킨텍스점. 정권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판촉물 쇼핑몰 네피알, 기념품, 답례품, 기왕이면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하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 일산에 있는 풍무양고기, 영양 가득한 양갈비와 양꼬치, 피자, 자네도 그 맛을 아는가? 무당이 저를 데려간 적이 없어서. 031-902-9292.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7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팟캐스트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한 번씩만 들려드리니 잘 듣고 지시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카카, 큰일 났습니다. 뭐가 또 큰일 났어요? 저에 이어서 순실이마저 헌법재판소에 출석 안 하니까 이대로 두 사람을 자각했다가는 큰일 나겠네. 이러면서 헌법재판관들이 쫄고 있다고 합니까? 이 새가슴들. 그럴 리가요. 일본은 소녀상 치워라, 중국은 사드 포기하라, 이러면서 주변 나라들이 갖은 외교적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드를 어떻게 포기해? 이건 주권국가로서의 자존심을 포기하라는 말 아니야? 단호히 대응하세요. 필요하다면 시진핑한테 좆가! 이런 표현도 쓰라고요. 그러면은 소녀상 문제도 그렇게 할까요? 아베한테 좆가! 이럴까요? 그거는 차원이 다르지. 우리 모두 한일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 서로 그동안 목청 높여온 것을 전반적으로 톤다운하면서 그냥 함께 반성하면서 신중하게. 그게 말이 됩니까?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국민들의 원성이 얼마나 큰지도 모르고 하시는 이야기야!
연합뉴스 2015년 12월 31일자 기사 제목. 김무성 이번 위안부 합의 그 어떤 합의보다 잘된 합의. 이 씹새끼야. 표리부동한 새끼. 한 입으로 두 말을 해? 2014년 3.1절 기념사. 과거의 역사를 부정할수록 초라해지고 궁지에 몰리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위안부 배상을 거부하는 일본한테 하신 말씀이시죠? 피해자가 동의하지 못하는 위안부 합의는 없다. 이 말씀은 누가 하신 거더라? 각하의 말은 각하의 말로 반박이 되다. 야, 내가 솔선을 수범할게. 응? 돈 줘. 한 100조. 그러면 뭐 그거 먹고 하야할게. 응? 물론 퇴로 보장도 해줘야 하고. 카카, 해외 순방 도중 튄 남미의 어떤 나라 대통령 아십니까? 부정선거와 부패 스캔들로 10년 독재를 하다가 사실상 국민에게 쫓겨난 그 대통령. 근데 그 대통령의 딸이 작년에 대통령이 될 뻔했어요. 성은 후지모리. 그 얘기를 왜 나한테 하지? 한때 후지모리 부녀가 판쳤던 한때 후진나라. 이 나라의 이름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알지. 1번 칠레, 2번 펠레, 3번 페루, 4번 빠테루, 5번 코트 디부아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7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이메일 주소와 정답, 사연을 적어 팟빵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는 2부 마지막 순서에서 발표하겠습니다.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마칩니다. 자기야, 매트리스 고르기 너무 힘들어. 대한민국 최초 매트리스 멀티샵 매트리스엠 몰라? 전세계 최고 브랜드 정품만 취급해. 매트리스 살 때는 꼭 매트리스엠으로 오세요. 살이 꽉 찬 데다가 맛까지 끝내줘. 일본 바이어들이 환장하며 찾는다는 최고급 러시아 냉동 대게. 네이버 카페 대게 직거래 장터에 들어오셔서 선택하세요. 1644-9047. She never ever quits. 中国不能缺席。 Der Holocaust für Deutschland. 歴史家に任せるべきだろうというのが私の考え方。 Ma senti, col dolore umano non si può essere neutrali. 국제뉴스의 맥. 한반도와 국제 문제를 전문적으로 취재하는 황준호 기자 만나겠습니다. 황 기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동생과 조카가 뉴욕에서 결국 재판에 넘겨졌군요. 예, 오늘 새벽에 나온 로이터 통신 기사입니다. 반기문 전 총장 귀국 내일 하는데 거기에 하루 앞서서, 그리고 오늘 반기문 총장 쪽에서 와포 캠프에서 첫 번째 언론 브리핑을 한다라고 기사가 났던데, 그때 맞춰서 또 기사가 나왔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상황이 적시가 됐는데, 혹시 이게 반기문 총장 쪽에서 이 문제를 털고 가려고 로이터 통신에 기사를 내게 시점을 맞췄나, 이런 생각도 조금 한편으로는 드는데, 예. 근데 또 로이터 통신이라는 데가 그런 것도 봐주는 곳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왜 이 시점에 이게 나왔나 하는 배경은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구체적인 내용이 적시됐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반기문 전 유엔 총장의 동생인 반기상 씨, 그리고 조카 반주현 씨, 이 두 사람 부부자 관계죠. 예. 이 부자가 뉴욕 맨하튼 연방법원에 뇌물 혐의로 기소됐다라는 내용입니다. 예. 뇌물을 받은 게 아니라 준 혐의입니다. 공소장을 보니까 반 총장 동생 부자가 2014년 베트남에 있는 경남기업 소유의 복합 빌딩을 파는 과정에서 중동의 한 관리, 그러니까 공무원에게 50만 달러, 6억 원의 뇌물을 주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 중동 관리인의 대리인을 자처한 말콤 해릭스라는 사람이 이 6억 원을 받아갔는데 근데 이 공무원한테 전달하지 않고 본인이 그냥 착복해서 흥청망청 사용한 것은 나타났습니다. 예. 근데 경남 기업 하니까 고 성완종 회장이 생각나는데, 고 성완종 회장과의 어떤 금전 수수 논란도 있었지 않습니까? 과거에? 예. 그래서 일단 이 기사 먼저 전해드리자면은 2013년에 경남 기업이 유동성 위기가 굉장히 크게 닥쳐가지고 과거에 1조 원을 들여가지고 베트남에다가 지은 초고층 빌딩 랜드마크 72라는 초고층 빌딩을 팔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성완종 회장이 그 회사의 고문이었던 반기상 씨를 통해서 그 아들 주연 씨가 이사로 있는 미국 부동산 투자 회사 콜리어스라는 곳이 있는데 이 콜리어스가 우리를 대리해서 당신들이 이 건물을 파는데 대리를 해달라라고 하면서 투자자 물색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콜리어스가 수수료로 60억 원을 약속했고 경남 기업이 빌딩을 팔 돈으로 생각한 희망 금액은 9,600억 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1조 원을 들여서 줬는데 자금 사정이 급하니까 조금 깎아서 9,600원에 팔겠다 이렇게 나선 겁니다. 그래서 찾은 투자자가 중동의 카타르였군요. 예.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반기상 씨와 주연 씨는 중동의 한 국가, 카타르인데요. 카타르의 국부펀드. 국부펀드라는 것은 각국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펀드입니다. 이런 투자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펀드. 그 국부펀드가 빌딩 매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익명의 중동 관리학에 뇌물을 건네는 방법을 택했다고 합니다. 그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카타르 공무원한테 뇌물을 줘서 그 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펀드로 그 빌딩을 사도록 하자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그래서 이 뇌물은 중동 관리인의 대리인이다라고 떠벌리고 다니는 말콤 해릭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4년 4월에 선불로 일단 50만 달러 6억 원을 주고 매각이 성사가 되면은 200만 달러를 추가로 주겠다 이렇게 해리스랑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해리스라는 사람은 중동의 공무원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그 50만 달러도 그냥 본인이 사용해버린 것으로 공소장에 나와 있습니다. 뇌물을 줬는데 사기를 당했군요. 예. 그런데 이 와중에 성완종 회장이 목숨을 끊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경남기업 재정 상황 계속 나빠졌는데 반주현 씨는 어쨌든 자기가 준 돈이 효과를 낼 거다라고 기대를 하면서 계속 기다렸는데 그러면서 또 그 빌딩 매각이 곧 임박했다 이런 식으로 경남기업하고 또 투자자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런데 경남기업은 2015년 3월에 결국 법정 관리에 들어갔고 성완종 회장은 사실 이 건 때문은 아니고 자원외교 때문에 회사 재무 상태를 속여가지고 자원개발 지원금을 타냈던 협의 이것 때문에 구속될 위기에 놓이자 당시에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성완종 회장의 사망은 2015년 4월 9일이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반주현 씨가 위조 서류를 사용한 것이 또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반주현 씨가 성완종 회장 쪽에다가 내놓은 카타르 투자청 명의의 인수의향서를 이제 성완종 회장 쪽에다 줬는데 사망 후에 조사를 해보니까 그거는 위조 서류로 들통이 나면서 경남기업이 반주현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했었습니다. 그 손해배상 소송은 한국에서 이루어졌었는데 한국 법원이 지난해 10월에 반주현 씨가 경남기업의 계약 서류 조작에 따른 불법 행위를 했다라고 해서 약 6억 5천만 원을 배상하라라고 판결을 했었습니다. 반기문 총장의 최대 아킬레스건이 하필 한국에 도착하기 전날에 이렇게 끊어진 셈이 됐네요. 반주현 씨가 자기의 큰아버지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통해서 카타르 국왕과 접촉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매각 과정에서 반 총장이 어떤 모종의 역할을 한 것처럼 선전을 하고 다녔다라는 보도가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반주현 씨는 절대로 큰아버지한테 부탁하지 않았다. 이런 의혹을 전면 부인했었는데요. 과연 그게 진짜였는지 어떤 부탁을 하고 또 부탁에 영향을 받은 그런 정황 증거가 만약에 나온다면은 반기문 총장한테 굉장히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양반 내일
귀국하는데 아주 뭐 핵폭탄이 터졌습니다. 핵폭탄이라는 표현을 쓰시니까 더욱 이 뉴스가 새롭게 다가오는데, 자, 반기문에 대한 외신들의 평가, 우리가 그동안 익히 알아오기로는 가장 무능했던 총장, 이거 아니었습니까? 예, 반 총장님 귀국 기념으로 다시 한번 그 옛날에 어떻게 평가를 내렸는지 중요한 언론만 두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이코노미스트, 영국의 이코노미스트가 작년 5월 21일자로 쓴 건데, 지금까지 8명의 유엔 사무총장 가운데 최고로 지루한 사람이다. 그리고 최악에 속하는 사람이다. 지독하게 언변이 없고 의견에 집착하고 임기응변이나 깊이가 없다.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반기문 사무총장 임기 9년째인 작년에 들어서도 실수가 여러 번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의 모로코가 서부 사하라를 점령했다. 라고 반기문 총장이 발언해가지고, 그 점령했다는 표현, 이게 대해서 모로코가 잔뜩 화가 나가지고, 유엔 직원들을 축출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반 총장 하에서 유엔 내부의 행정도 허우적거렸다. 이런 아주 안 좋은 평가가 작년 5월에 이코노미스트에서 나왔습니다. 이거 말고도 또 있었죠? 평가가? 뭐 여러 건 있었는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뉴욕타임스, 2009년 8월이니까 뭐 사실, 좀 오래된 평가인데, 모나 줄이라는 유엔 주재 노르웨이 차석 대사가 본부에 보고한 전문이 외부로 유출이 됐었습니다. 근데 거기를 보면은 반기문 사무총장이 비효율적이고 또 허약한 지도자다. 이래서 유엔 안팎에서 굉장히 큰 파문이 있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황 기자님 보시기에 이런 평가가 한국의 외교 관료들을 다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이런 평가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시죠. 그렇습니다. 노태우 시절까지는 한국에 외교가 없었는데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니까요. 그렇지만 어쨌든 정부 수립 이후 70년 동안에 한국 외교관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이런 평가를 받는다는 거는 외교관들조차도 굉장히 창피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반기문 씨가 한국의 유력 대선 주자다. 이건 사실 국격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 유엔 사무총장을 한 사람이 정부 공직을 맡아서는 안 된다. 이런 또 유엔 결의와 관련한 논란도 지금 제기되고 있죠. 이거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1946년에 채택된 유엔 총회 결의 11호라는 게 있는데, 이해관계의 충돌, 그러니까 유엔 사무총장직을 맡으면서 얻었던 여러 가지 다른 나라들의 비밀 정보, 이런 것들을 딴 데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유엔 사무총장을 퇴임한 후에 정부의 공직을 맡아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반기문 사무총장이 대통령에 나온다면 이런 국제규범을 준수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 전체가 불명예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기문 사무총장이나 이 반기문 총장을 옹호하는 쪽에서는 그때 그 유엔 총회 결의는 권고사항일 뿐이다. 영어로 recommend. 이렇게 반박을 하는데요. 근데 사실은 북한이 핵실험을 할 때마다 유엔 안보리에서 내는 결의안들이 여러 번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도 사실은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북한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제재를 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표현은 권고, 레코멘드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거를 만약에 안 지킨다면 국제사회의 제재를 같이 받게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반 총장 옹호하는 쪽에서 옛날에 나왔던 그 유엔 결의는 레코멘드일 뿐이다, 권고일 뿐이다라고 하면은 그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어떤 결의는 준수돼야 하고 어떤 결의는 준수 안 해도 된다. 이런 이중잣대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북한에 대해서도 당신들 유엔 결의 지켜라. 그다음에 북한 제재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이런 벌을 내리고 있으니까 당신들 동참해라 라는 말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수구 기득권 세력의 민낯입니다. 오늘도 그 내용을 상세히 소개해 주신 황준호 기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딴지마켓 좀 봐봐. 이담채 김치 게시판 지금 보고 있어? 왜요? 뭐가 문제 있나요? 야, 어떻게 하나같이 맛있다, 예술이다, 감탄했다, 물건이다, 또 재주문했다 이런 글만 올라올 수 있지? 이거 공작의 냄새가 나지 않아?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 이담채 김치 게시판에 작전 세력이 개입한 거 아닐까요? 그럴 리가요. 이담채 김치는 맛있는 김치 말고는 따로 자랑할 게 없습니다. 드셔보시고 판단하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이담채 김치. 주문 전화는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연말연시, 가뜩이나 속상한 세상. 새싹당 콩차를 선물하세요. 가격이 착해서 김용남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새싹당 콩차는 남자를 위한 차. 서면보고용으로 아주 좋습니다. 서면보고용. 서면보고. 전창걸닷컴에서 구매하세요. 전화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공화국 참치논평. 구이동 대양 참치를 맛보지 못한 국민 여러분은 진정한 참치 맛을 보기 위한 강도 높은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곧장 구이동으로 달려오시기 바란다. 참치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도 구이동 대양 참치에 오시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폭식 행위를 자행할 것이다. 구이동 대양참치. 월요일 참치데이 이벤트, 화요일 참치머리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주차장 걱정 마시고요. 대중교통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2번 출구에서 5분 거리입니다. 대양참치 구의점 02-455-8087. 카카 큰일 났습니다. 뭐가 또 큰일 났어요? 지금 모든 국민들이 여기저기서 닭을 씹어대고 있어. 야, 너까지 나를 닭이라고 하는 거야? 그게 아닙니다. 킹 닭갈비를 씹고 있다고 합니다. 닭갈비, 이젠 전혀 새로운 맛을 경험하세요. 킹 닭갈비. 일반 맛, 짜장 맛, 파스타 맛까지 최고의 재료에 가장 건강한 국내산 닭고기는 기본이죠. 밥 반찬으로, 다이어트 요리로, 그리고 술안주로 11번가 옥션, 지마켓, 스토어팜에서 킹 닭갈비를 검색하세요. 건강한 몸, 건강한 피부, 건강한 화장품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수아비스 화장품은 눈에 들어가도, 상처 위에 발라도, 혹은 아이들이 실수로 먹더라도 괜찮아야 한다는 목표로 95% 천연 원료 함유에 도달하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수아비스 화장품에서 2017년 신년맞이 감사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1월 한 달간 화장품을 구입하시는 모든 분들께 상품권을 드립니다. 소중한 지인들에게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수아비스 화장품을 검색하셔서 상품권을 받아가시고 소중한 사람들과 건강한 화장품을 나누세요. 아이부터 어른까지 수아비스 화장품. 하루 2차례 대한민국과 지구촌의 오늘을 정직하게 비춰드립니다. 권력이 진실을 압도하는 세상. 김용민 브리핑은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하는 경제의 속살.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페이스북 보니까 말이죠. 이완배 기자님이 이제 오늘 방송 준비하시려고 했는데 고양이가 방해를 한 그런 사진을 봤습니다. 네. 방송이 미리 부실할 것을 예고드립니다. 이 모든 것은 고양이 탓이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고양이가 참 귀여워요. 아, 고맙습니다. 네. 네. 애묘인 아니십니까? 이렇게 반려동물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어떠시던가요? 너무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생명체에 대한 애정이라는 것이 사람이 마음을 갖고 있다고 늘 그렇게 평상대로 유지가 되는 게 아니고 일상에서 잊혀지기도 하고 생명에 대한 소중함이 약간 높아지기도 하고 이런데 이게 항상 저하고 같이 반려하고 있는 동물이 제 옆에 있는 모습을 보면 그게 굉장히 소중해져요. 그래서 예전에 임술래 감독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워낙 카라 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동물권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싸우시니까 사람들이 그 시간에 가난한 사람들이나 좀 도와주라고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있대요. 임순례 감독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셨답니다. 그런 말 하는 사람 치고 가난한 사람들하고 연대하는 사람을 못 봤다고. 네, 출발은 주변에 대한 생명에 대한 존중의 마음이라고 하면 반려동물은 그걸 저한테 끊임없이 가르쳐주는 참 소중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 생명에 대한 소중함 이런 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근데 정유라 딜레마가 생깁니다. 정유라는
개, 고양이 여러 마리 키운다고 하는데 네. 그 친구가 특별히 뭐 이 생명 또 인간에 대한 네. 경외감 이건 별로 없어 보여요. 글쎄요. 짐작이지만 정유라는 그 동물들을 반려동물이라고 생각 안 하고 애완동물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저는. 네. 예. 참. 네. 인간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세월호 1000일. 예. 네. 오늘 세월호 얘기 해주신다고요? 네, 네. 이건 뭐 세월호 얘기라기보다도 사실은 저희 월요일자 방송에서 그 정선태 교수님께서 눈먼 자들의 국가 이 책을 소개를 해주셨지 않습니까? 네, 이걸 이제 제가 방송하는 이 당일날 들었습니다. 운전을 하면서요. 예. 근데 뭐라고 그럴까요? 좀 되게 먹먹하면서도 너무 공감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운전을 하면서 고개를 계속 크게 끄덕끄덕 하면서 교수님 말씀을 들었는데요. 예. 세월호는 하나의 은유다라고 시작을 하시죠. 그 세월호가 배지만 한국 근현대사를 압축하는 하나의 상징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박민규 소설가님의 글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월호는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은 일제강점기 이후에 개발 독재 열풍 속에서 인간의 안전이나 인격, 사람의 소중함 이런 걸 말살하고 반세기 넘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명령을 하면 복종하게 만들고 또 돈을 벌기 위해서는 안전, 혹은 인간 이런 것들은 그냥 안드로메다로 날려버렸던 그 대한민국 모습이 세월호에 다 들어있다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너무 공감을 하면서 들으면서 얼핏 생각이 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대조선 폭동사건이라는 아주 참혹한 이름으로 기록이 된 그 사건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 우리나라가 조선입국이라고 하고요. 뭐 이른바 조선강국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할 때 빠지지 않는 사람이 현대그룹 창업주 정주영입니다. 예. 그래서 이 정주영이 한국을 조선강국으로 만들었다는 헛소리를 사람들이 하죠. 그리고 이제 많이 알려진 신화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배 한 척 만들어 본 적이 없는 나라인데 정주영이 단독으로 영국으로 날아가가지고 그 배 컨설팅하는 회사를 찾아가서 26만 톤급 초대형 유조선을 수주를 해왔다는 겁니다. 예. 근데 그때 정주영이 수주가 나랑에 부딪히니까 지갑에서 500원짜리 지폐를 딱 꺼내 보이면서 우리는 배를 만들어 본 적이 없지만 봐라. 이 지폐에 거북선이 그려져 있을 정도로 배에 전통 있는 나라다라고 설득을 해서 마침내 수주를 했다는 개소리가 아직도 전설처럼 전해집니다. 예. 근데 그게 얼마나 헛소리냐면요. 영국 같은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 나라에서요. 26만 톤급 유조선을 수주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지폐 500원짜리 지폐에 거북선이 그려져 있으니까 우리나라 좋아하면 얘 진짜 정말로 훌륭한 발상이구나 이러고서 유조선을 발주를 할 리가 없는 겁니다. 예. 그 헛소리가 신화가 됐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현대가 당시 영국으로부터 유조선 2척을 수주를 했는데 여러 배경이 있겠지만요. 제가 짐작하는 가장 중요한 배경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 사회가 당시에 북한하고 한국이 접경을 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이 저대로 못 살게 놔뒀다가는 공산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컸고 한국이 공산화가 되면 태평양 전선이 완전히 무너짐으로 어느 정도 대한민국이란 나라에는 산업 구조 조정을 허용해줬다라는 게 제가 짐작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예. 그리고 둘째로는 그 영국의 그 회사가 현대에 발주를 준 이유는 사실 뻔할 겁니다. 현대가 엄청나게 가격을 싸게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품에 문제가 있었을 때 보상해주는 다양한 옵션까지 걸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유조선을 수주를 해온 건 정주영의 능력이 아니고 말도 안 되는 덤핑 공세 때문이었었다는 거죠. 그리고 되게 빠른 기간 안에 그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되게 그쪽에서 뭐 허황된 약속 같은 거였어요. 예. 그리고 약속을 못 지키면 엄청난 배상을 하기로 돼 있었고요. 그러니까 영국은 손해볼 게 없으니 당연히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 무모한 계획을 성공을 했는데 누가 성공을 했느냐? 그건 정주영이 한 게 아니죠. 노동자들이 해낸 겁니다. 예. 당시에 2척의 유조선을 수주를 했을 때는 현대는 조선 회사가 없었어요. 현대조선이라는 회사는 사실 현대건설 안에 있었던 조선사업부 한 개 부서였습니다. 이 회사가 1973년에 별도 법인이 되는데요. 조선소를 기공식을 한 건 1972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조선이라는 회사도 없이 조선소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1972년에 조선소를 기공을 했는데 1974년에 초대형 유조선을 완공을 합니다. 이 말은 조선소도 없는데 26만 톤급 배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정주영 생각은 이랬던 거죠. 아니 배를 만드는데 조선소가 왜 필요해?
조선소를 지으면서 배를 같이 만들면 되지. 이런 황당한 계획을 세운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합니다. 실제로 27개월 만에 26만 독품 유조선을 만들어내요. 그런데 이게 가능하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1973년 한 해 동안 조선소에서 무려 1894건의 산재 사고가 있었습니다. 34명이 죽었어요. 1974년 7월까지만 해도 산재가 1566건이었습니다. 25명의 노동자들이 돌아가셨습니다. 예. 그때 노동자들의 회고를 보면 용접을 했는데 40시간까지 잠 한숨 못 자고 용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이 멍한 상태에서 걷다가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손에 쥔 건 몇 푼의 보상금이었다는 겁니다. 그 배 한 척 만드는데 59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러니까 노동자들이 너무나 상황이 열악하니까 시위를 합니다. 이게 한국 현대사의 현대조선 폭동 사건으로 기록이 된 사건입니다. 시위를 하도 거세게 하니까요. 야당 의원들이 그제서야 현장을 방문해 봤는데 이게 진짜 기가 막혔다는 겁니다. 그때 그 신민당 김윤덕 의원이라는 사람의 발언이 신문에 남아있는데요. 발언이 이렇습니다. 무려 2만여 명의 종업원을 거느린 큰 회사에서 복지시설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다. 의무실은 간판뿐이었다. 구급차는 고장난 한 대가 전시용으로 있었을 뿐이다. 동물적 수탈에 통분을 금할 수 없었다. 예, 이런 환경에 노동자 2만 명을 몰아넣고 일을 시킨 겁니다. 59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를 만들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조선 입국의 기치를 다졌다고 정주영이 훌륭한 일을 했다고 숭배를 할 수가 있습니까? 나는 그 59명이 아니었으니까 내가 죽은 건 아니니까 아무 상관없잖아. 그때 배 만들어서 잘 살게 됐으면 된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나요?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는요. 야, 세월호처럼 그렇게 과적도 좀 하고 무리하게 운항도 좀 하고 그래야 기업들이 돈을 버는 거야. 아유, 재수없이 사고 나서 몇백 명 죽으면 어때? 내가 죽은 것도 아니고 일하다 보면 죽는 놈도 나오고 그러는 거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거랑 뭐가 다르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고 방식으로 대한민국을 몇십 년 동안 운영을 해온 겁니다. 제가 진짜 화가 나는 건 어떤 대목이냐면 2007년에 중앙일보에 이런 보도가 나옵니다. 그 당시에 배를 만들었던 현대미포조선 사장이었다는 이정일이라는 자가 기자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여건에서 사고가 안 났다면 오히려 이상한 거죠. 작업 조건도 나빴고 정신들이 해이해져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모든 안전사고는 안전시절이 미비해 발생하기도 하지만 정신상태가 어떤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정신상태가 그만큼 중요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앙일간지 기자한테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죽은 건 정신상태가 해이해져서라는 거예요. 이런 거랑 뭐가 다릅니까? 세월호에서 학생들이 죽은 거? 걔들이 빨랑빨랑 안 튀어나와서지. 정신상태가 해이해져서 죽은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개쓰레기 같은 놈들이 사장으로 회사를 이끌었습니다. 국가를 이끌었던 겁니다. 이게 쟤네들이 이끌었던 대한민국이었고요. 그게 저는 오늘날 세월호 사태를 유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세월호가 대한민국을 상징했다는 그 말일 겁니다, 아마. 제가 장담하는데요. 저 따위로 살아온 쓰레기 같은 놈들은요. 세월호 참사로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하나도 슬퍼하지 않았을 겁니다. 모여서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나라가 발전하려면 무리도 하는 거야. 그리고 개돼지 놈들 몇 놈 죽는 게 뭔 상관이야. 지들 정신이 해이해져서 죽는 거지. 이 지랄들을 분명히 술 먹으면서 했을 거예요. 이 처참한 세상을 막을 내려야 됩니다. 세월호는 대한민국이었다는 그 말에 고개가 끄덕여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원한다면은요. 그러니까 구성원 한 명 한 명의 인권, 생명 이런 걸 소중히 여기는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가치가 통용되는 그런 사회를 원한다면 세월호는 절대로 묻을 수가 없는 일이죠. 예. 그래서 이건 저는 저 개쓰레기 같은 놈들의 책임이기도 하지만요. 어떻게 보면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죠. 결과를 위해서는 과정은 좀 이렇게 하면 어때? 그래도 괜찮지? 라고 은연중에 인정해왔던 한국 사회 모두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세월호가 상징하는 대한민국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진짜 뿌리부터 바뀌는 새로운 대한민국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세상을 만드는 건요. 살아남은 저희들의 책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월호 사태를 꼭 진실을 인양을 하고 새 사회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정선태 교수님 방송을 들으면서 많이 하게 됐었습니다. 예. 노래 가사가 생각납니다.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또 해보겠습니다. 10년 만에
1575만 명 일자리, 인공지능이나 로봇으로 사라진다. 이게 1575만 명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이게 며칠이 된 뉴스이긴 한데 그 중앙일보 기사였어요. 예. 네. 지금 말씀해주신 제목의 기사를 보니까 그 한국고용정보원이라는 곳에서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카이스트, 서울대, 연세대 이런 9개 기관의 인공지능 로봇 전문가 2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예.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면 2016년을 기준으로 전체 직업 종사자 업무 수행 능력을 100으로 놨을 때 이 중에 12.5%는 지금 즉시 AI나 로봇으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 취업자가 한 2,659만 명 정도 되는데 이 중에 330만 명은 바로 로봇이 대체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4년 뒤인 2020년이 되면 대체율이 41.3%로 엄청나게 높아지고요. 2025년에는 무려 70.6%가 대체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10년 뒤에는 2,600만 명 노동자 중에 한 1,600만 명 정도가 일자리를 로봇한테 넘겨줘야 한다는 겁니다. 굉장한 수치인 겁니다. 예. 제일 위험한 건 단순 노무직으로 나옵니다. 2025년이 되면 현재 단순 노무직 중에 90.1%가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농림어업도 86.1%요. 그리고 조립 종사자 79.1%, 서비스 종사자 75.9, 기농원 74.3, 판매 74.2, 이게 다 로봇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사무 종사자도 꽤 높아요. 그런데 61.3%가 대체가 되고요. 근데 이제 반면에 회계사, 투자 신용 분석가, 자산 운영가, 변리사, 기업 고위 임원, 대학 교수, 큐레이터 이런 직업들은 대체율이 3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비교적 안전한 직업이 뭐냐면 고학력자들이 차지하는 상위 직업들은 상당히 안전하고요. 단순 노무직에 가까운 직업들은 거의 대체가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 문제가 이제 심각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심각합니다. 심각한데 이런 문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늘 있어 왔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처음 겪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때는 언제나 소득 양극화를 심화시켰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셨듯이 기계화로 인해서 10년 뒤에 일자리를 잃는 사람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부터 시작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순 노무자들이 일자리를 잃은 다음에 그 다음에 사무직이 잃고 뭐 이런 순서로 가는 거죠. 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문제죠. 근데 작년에 그 미국 여론조사 업체에서 1896명 과학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요 대답도 한번 음미를 해볼 만합니다. 이 대답은 미래의 모습에 대해서 찬반양론이 팽팽해요. 그러니까 응답자의 한 48%는 기계가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아가서 굉장히 험악한 사회가 될 것이다. 절반 정도가 이렇게 대답을 하고요. 52%는 로봇하고 인공지능이 발달을 하면 기존의 일자리는 없어지겠지만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져서 큰 충격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맞섭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그 10년 뒤에 1,600만 명이 일자리를 잃는다는 건 단순히 1,600만 명의 새로운 실업자가 생긴다는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1,600만 실업자가 생길지 모르겠지만 또 새로운 시대에 맞는 여러 직업들이 상당 부분 생기겠죠. 이게 1,600만 개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만약에 10년 뒤에 1,6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면요. 그리고 몇 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가 생긴다면 앞으로 10년은 대한민국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대변화의 시기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600만 명이 새 직업을 찾아야 되는 시기인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무슨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조금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청취자분들께서는 아마 구조조정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 거부감이 있으실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냉정하게 말하면 한국에서 구조조정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구조조정이라는 단어가 노동자 해고를 너무 직접적으로 연상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은 이 구조조정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이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찬성하는 구조조정이라는 건 산업구조조정입니다. 그러니까 산업이 급속도로 발달을 하면 한 국가의 경제라는 것이 옛날에 하던 거 그냥 또 하고 내일도 또 하고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해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변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과거에 가발을 만들어서 팔았고 섬유산업이 주축이었는데 이걸 안 변하게 하고 지금까지도 가발하고 섬유하고 있으면 나라가 안 되는 거죠. 과감하게 산업이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해고되는 노동자들이 대량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산업이 없어지면은요. 이걸 해결 못하면 국가 경제가 거덜이 날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중앙일보 기사대로라면 10년 내에 새로 생기는 실업자가 무려 1,600만 명이 될 거니까요. 이러면 나라가 거덜이 안 나겠냐고요. 예. 이걸 대비를 하자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기가 막혔던 게요. 중앙일보가 기사 말미에 내세웠던 해결책입니다. 이 기사 끝에 딸랑 한 줄을 적는데 이렇게 적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 박가열 연구위원은 향후 점점 더 많은 일자리에서 AI 로봇이 관여될 것으로 보인다며 변화를 거부하기보다 평생 직업 능력 개발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주도적으로 적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적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야, 노동자들 니들 책임이야. 니들이 스스로 대비를 해. 니들이 자꾸 변화를 거부하고 구조조정 반대하니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야. 멍청한 놈들. 아무리 바빠도 말이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서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평생 직업능력 개발을 스스로 해야지. 게을러서 준비도 안 하고 말이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진짜 한마디로 황당한 헛소리인 거죠. 뭘 준비해야 하느냐면요. 사회 안전망을 준비해야 됩니다. 산업이 바뀌고요. 일자리가 바뀐다면 그래서 노동자들이 피치 못하게 해고가 돼야 되고요. 또 새로운 일자리를 구해야 된다면 국가가, 사회가 그 노동자들이 새로운 직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엄청난 규모의 교육 지원을 해야 되고요. 새 직장에 적응할 때까지 충분한 소득을 보장해 줘야 됩니다. 이 시스템이 없으면 우리나라는 1,600만 명이 일자리를 잃는 순간 그냥 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삼성이 망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일단 제 대답은 이재용이 망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입니다. 이재용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경영을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 진짜로 기업 삼성이 망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건 당연히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삼성이 망하면 대한민국도 같이 망하는 나라를 만들 거냐? 그러니까 혹시 삼성이 망해도 대한민국은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하느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후자를 선택을 해야 돼요. 제가 많이 예를 드는 게 이런 겁니다. 그 핀란드의 노키아라는 유명한 휴대폰 제조 회사가 있었죠. 세계 정상의 회사였었고요. 이 노키아가 낸 법인세가 핀란드 정부가 걷었던 법인세의 4분의 1이었어요. 그 정도로 규모가 컸던 회사입니다. 그런데 노키아가 2000년대 중반부터 망조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는 결국 휴대폰 사업부를 마이크로소프트한테 팔죠. 그러니까 이건 핀란드 입장에서는 삼성이 망한 것만큼이나 큰 충격이었던 겁니다. 노키아는 거의 핀란드의 모든 것이었으니까요. 예. 그런데 지금 핀란드가 망했냐고요. 물론 핀란드가 몇 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핀란드는 안 망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완벽하게 재기했습니다. 왜 안 망했느냐면 노키아가 빈 자리를 20대, 30대 젊은이들이 창업한 수천 개 중소기업들이 채워나갔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매년 핀란드에서는 500에서 700곳에 새로운 기업들이 생깁니다.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 유명한 앵그리버드라는 게임에 그 만든 로비오라는 게임도 핀란드의 창업기업인 겁니다. 근데 이게 왜 가능했냐면요. 애초에 노키아가 망했을 때, 와, 이제 우린 진짜 망했다. 이제 법인세 4분의 1이 안 들어온다. 복지고 뭐고 다 때려치우자. 우리 같으면 그랬을 거잖아요. 법인세 23%가 날아가는데 무슨 복지냐. 이랬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핀란드는 그렇게 안 했다고요. 오히려 탄탄한 사회 안전망을 통해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 겁니다. 노키아 직원 4,700명 중에 2,000명이 해고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시위 농성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새 삶을 시작합니다. 왜 이게 가능하냐면 해고가 돼도 정부가 2년 동안 임금의 90%를 지급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회 안전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이런 게 있어야 앞으로 10년 동안 1,600만 명이 일자리를 잃는 사태가 벌어졌을 때 나라가 망하는 꼴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중앙일보가 경고한 저 1,600만 명 일자리 사라지는 사태는 지금 준비 제대로 안 하면은요,
진짜 나라 말아먹을 심각한 위험을 맞을 겁니다. 진짜 빨리, 하루빨리 노동자들을 위한 안전한 사회 안전망과 교육망을 갖춘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위기는 멀지 않았다는 그 위기감이 되게 엄습해오는 그런 기사였었습니다. 예. 아이고, 잘 대비하지 않으면은 뭐 순식간에 무너진다 이 말씀에 정신이 번뜩 들게 됩니다. 근데 뭐 한치 앞을 내다보지도 못하는 정부 아닙니까? 그렇죠. 예. 내다볼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고. 예. 그렇기 때문에 조속히 자격 없는 정권을 퇴출시켜야 하겠다. 가장 막중한 책임 있는 헌재 재판관도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속히 결단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이 어묵한 여왕님 치하에서 다들 잘 견디고 계시죠? 오늘도 종편의 주옥 같은 헛소리에 혼이 정상인 듯 정상 아닌 비정상 같은 여왕님의 우주 타령에 고구마 100개쯤 한꺼번에 삼킨 듯 답답한 마음에 죄 없는 가슴팍만 두들겨대고 계세요. 이젠 시원한 사이다 같은 민중의 소리와 함께하세요. 잘 키운 진보 언론 열종편 안 부럽습니다. 한 달 10,000원 소액 CMS 후원으로 민중의 소리에 큰 힘이 되어주세요. 1661-0451 1661-0451 전화 기다릴게요.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포르투갈 정통의 레시피로 만드는 에그타르트, 달콤함 그 이상의 감동, 타르트팜 킨텍스점, 일산 전지역 배달, 단체 주문은 수도권 가능. 문의전화 031-923-2995, 검색창에 타르트팜 킨텍스점.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는 브리핑 대리운전 1522-9687. 수익금 일부는 김용민 브리핑 드라마 악인 열전 제작비로 쓰입니다. 1522-9687. 공화국 논평. 당신이 계신 곳이 곧 집무실인 24시간 재택근무의 선구자 박근혜 동지께서는 세월호 7시간 답변서를 재요구한 헌법재판소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박동지의 기억을 되살리라고 명령한 헌법재판소에 대한 격한 분노의 표시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동지에게 세월호 7시간 답변서가 부실하니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박동지는 24시간 동안 우유를 마시며 씨름한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헌법재판소가 이처럼 은밀한 여성의 사생활을 만천하에 공개하려는 것은 박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고 천추의 한이 될 망동의 다름 아니며 처절한 대가를 자초할 악수 중에 최악수의 다름 아니다. 물론 박동지가 한 씨름은 블랙리스트, 적군리스트 등 서류와의 씨름이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동지가 시간을 끌고 있다며 터무니없는 투집을 잡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할 때는 재판기한을 무려 1년 넘게 질질 끌지 않았던가. 헌법재판소가 좌경용공인 통진당보다 박동지를 핍박하는 것은 박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추호도 용납 못할 포악무도한 도발 행위에 다름 아니다. 이제라도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동지를 찾아가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조카 장시호에게 배신당하며 제2의 태블릿 PC를 제출당한 최순실 동지 꼴만은 나지 않게 해달라고 이 말을 땅에 찢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헌법재판관 즉 영감님들은 박근혜 동지에 대한 탄핵을 조기 기각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와대에서 영감님들께 88정을 포상으로 제공할 것이다. 만약 거절할 시에는 박근혜 동지의 치솟는 분노와 경천 동지의 탄압의 불벼락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김용민 브리핑이 선정한 오늘의 칼럼, 박찬수 한겨레 논설위원의 다수파 진보 정권의 탄생입니다. 새해 초 거의 모든 언론사에서 실시한 대선 여론조사의 핵심은 하나다. 대세론이라 부를 수 있을 만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상승이 두드러졌다는 점이다. 표의 확장성에 한계가 있다고 비판하기 어려울 정도다. 정권교체 여론이 압도적인 상황에서 이 추세를 뒤집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럴수록 연대의 중요성은 커진다. 민심이 야권의 분열과 오만에 등을 돌리는 데는 한 달이면 충분하다. 연대와 연합은 대선 이후를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박근혜의 퇴진 깃발 아래 모인 지지층은 선거 이후엔 흩어질 가능성이 크다. 보수 진영은 공세를 재개할 것이고 진보 쪽에선 개혁이 미흡하다는 불만이 표출될 수도 있다. 반동을 뛰어넘어 촛불의 요구인 정의로운 사회, 공정한 사회를 위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면 광범위한 지지 기반을 유지해야 한다. 다양한 정치 세력을 끌어안는 노력이 문재인 전 대표에게 필요한 이유다. 그런 점에서 최근 그의 발언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모두 민주정부 후예다. 대선 과정에서 힘을 모으길 간절히 바란다 라고 언급한 것이다. 이 말이 정치적 수사로 그쳐서는 안 된다. 누가 뭐래도 문재인 전 대표는 야권의 가장 유력한 주자다. 그런 만큼 훨씬 담대하게 비판과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국민 다수의 지지를 기반으로 진보 정권이 출범할 수 있었던 기회는 6월 항쟁 직후인 1987년뿐이었다. 군부 출신의 노태우 민정당 후보가 36.6%의 득표율로 승리한 그해 대선에서 김영삼, 김대중 두 야당 후보의 지지율 합계는 55.1%로 절반을 훌쩍 넘는다. 올해 대선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보 진영이 자격으로 국민 과반의 지지를 얻어 개혁을 밀고 나갈 수 있는 흔치 않는 기회다. 공동정부든 연립정부든 또는 섀도우 캐비닛이든 진보 시민 세력이 대선 과정부터 함께 할 수 있는 틀을 짜려는 고민과 노력은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 네, 전폭적으로 동의하는 칼럼입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